실제로 기괴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흔히들 말하는 헛것을 잘 보는 타입의 사람입니다. 즉, 귀신을 보는 체질이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흥미있어 할지도 모를 이야기 몇 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구. 솔직히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소녀는 항상 반바지에 흰 러닝셔츠를 걸치고 있었죠. 한 손엔 회색 나무막대를 들고 항상 개울가에 풀숲을 뒤지고 다녔었습니다. 이름이 대충 봉구였나 했던 것 같지만 딱 떨어지는 이름은 이제 너무 먼 옛날의 일이라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거의 모든 경험담들이 그렇듯 떠올리는 횟수를 더할수록 기억은 희미해져 버리는 것 같더군요. 충격적인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편의상 그냥 봉구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 꼬질꼬질한 러닝셔츠가 빡빡 밀었던 까까머리. 그리고 어리숙한 표정과 쌍꺼풀이 없는 눈. 그 안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던 회색 눈동자까지도요. 그 아이는 마을의 또래, 친구들이 없던 제게 거의 유일에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낮은 쌀이 대문 앞까지 쥐뼛쥐뼛하게 걸어와서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저를 불러내곤 했습니다. 뱀 잡으러 가자. 봉구는 충치투성이의 이빨을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 아이는 실로 마을 내에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해박했고 저는 그런 봉구를 따라다니며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해가 지도록 함께 풀숲을 헤매다가 문득 한눈을 판 사이 봉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이름을 부르며 헤맸지만 봉구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집으로 돌아오려다 길을 잃고 말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른들의 손에 붙들려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혼쭐이 났고 그것을 알았는지 얼마간 봉구는 저희 집 사리문 앞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밤마다 괴이한 영상들과 소리들의 잠을 설쳤지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서 있는 모습이라던가 메주를 매다는 곳에 할머니 한 분이 흰 천에 목이 감겨 매달려 있는 모습이라던가 앙상한 손이 마루를 기어다니며 마루장을 긁어댄다던가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에 놀라서 깼고 급기야 마음이 약해진 제게 그 끔찍한 영상들은 낮에도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소꿉놀이를 하다 판 구멍 속에 사람 눈알이 보이더군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싸며 소리를 높이 지르자 주인집 할머니가 뛰쳐나오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봉구를 외치며 울었고 할머니는 제게 자초지정을 들은 그날 팥죽을 쑤셨습니다. 후에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제가 놀았다는 그 봉구라는 아이는 그 마을에서 살던 고아 소년으로 늙은 할머니 한 분과 외딴 집에서 살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서 뱀을 잡으러 나갔다가 독사에 물려 죽었다네요. 두 번째, 정육점. 귀신을 본 경험만큼이나 많은 경험을 말하자면 성추행에 관한 경험일 겁니다. 제가 그다지 예쁜 얼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려서부터 성추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두암동 부영아파트 앞에 정육점 아저씨인데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더벅머리에 무표정한 얼굴만 기억이 나네요. 몸집이 어땠는지 목소리가 어땠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항상 분홍색 불빛 아래서 시뻘건 고기를 자르고 있거나 멍하게 신문을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인가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찌개용 돼지고기를 한 근 사러 갔더랬지요. 비가 온 다음 날이라 시멘트로 하얗게 발라진 바닥에 무릉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가까운 정육점이라고는 그 골목밖에 몰랐던지라 저는 신나게 정육점으로 뛰어갔었죠. 문득 골목을 접어 들어가는데 정육점 앞에 아주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꽃무늬 바지에 파마머리를 하고 있었죠. 인상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아주머니가 왜 그리도 선명히 눈안에 들어왔던지 아주머니는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 걸음으로 제 옆을 스쳐가셨고 저는 오싹한 기분을 누르며 정육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비릿한 피비린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정육점 안의 불빛은 유난히 붉은 선홍빛이었고
아저씨의 얼굴은 기괴한 색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고기 한 근을 주문하자 아저씨는 묵묵히 붉은 고기를 썰기 시작했고 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서였을까요. 저는 자꾸만 아저씨와 마주치게 되는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 냉장고가 열려 있더군요. 그 안에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검은 눈동자에 그 시뻘건 불빛 속에서도 흑백으로 보였던 그 여자애가 진짜 거기 있었는지 아니면 충격적인 기억으로 인해 혼란이 생겨버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은빛 냉장고 안에서 저를 내다보고 있던 소녀의 하는 빨갛고 길었습니다. 스크류바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만큼이나 빨갰습니다. 제 정신은 멍하게 냉장고를 쳐다보던 제 손을 낚아챈 아저씨가 고기 만져볼래? 라고 물어왔죠. 동시에 아저씨는 제 손을 자기 바지 속으로 억지로 쑤셔 넣었고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 무수히 많은 영상들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아이가 아저씨의 무릎 위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 고기가 잘리는 모습, 그리고 빨간 전구, 턱 아래까지 나와 있는 빨간 혀. 후다닥 부딪히고 식은땀에 젖어서 뛰쳐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날 식육점은 문을 닫았죠. 그 자리엔 얼마 지나지 않아 문구점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자리에 들어선 가게들은 모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망해 나갔답니다. 지금은 이사와버려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육점의 영상들은 가끔 꿈속에 절쳐져와 제목을 조릅니다. 세 번째, 가위. 이제 와서 뭐 특이할 것도 없겠지만 저는 가위에 잘 눌립니다. 연속적으로 눌린 횟수를 셈하며 친구에게 농담을 건넬 정도로 말이죠. 한 번 가위에 눌리면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해집니다. 제가 눌리는 가위는 보통 두 종류로 일단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가위입니다. 보통 엄청난 소음과 심장의 두근거림, 그리고 손발이 저리는 듯한 통증 등을 동반하지요. 보통 눈을 뜨고 사방을 둘러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 가수면의 상태인 그런 가위입니다. 이때는 천천히 손가락에 힘을 줘 움직여보거나 노래 가사 같은 것을 외워 정신을 집중시키면 깨어나집니다. 다른 하나는 저도 잘 모르겠는 종류로 가위라는 국어 사전적 단어의 뜻이 그대로 실현된 것이라고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가위입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봉선동 삼익 아파트로 이사오고 나서 겪었던 가위입니다. 저희 집 앞에는 아담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 예쁜 산이었을 텐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광주 남구청은 그 산의 비탈을 깎고 큰 길을 내자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산이 생긴 것은 멀쩡한 흑산인데 사실은 거대한 바위 위에 흙이 쌓여 생긴 산이었던 것이죠. 결국 계획에 없었을 딱따구리 차들이 동원되어 이 엄청나게 큰 덩어리에 바위를 쪼아대기 시작했고 삼익 아파트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흙만 파낼 땐 조용했던 그 산 앞의 작은 임시도로에서 매일같이 아저씨들이 싸움을 벌였고 새벽에는 할머니들이 조화술 그리고 과일을 들고 와 산을 향해 절을 하거나 경문을 외워대셨답니다.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여자가 깔깔거리며 다 부서진 산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갑자기 내린 폭우에 그 무거운 포크레인이 바윗돌 아래 깔려 박살나기도 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그대로 담아서 말을 하자면 산은 부서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잠결에 장구치는 소리가 들리며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지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오는 시끄러운 소음도 아니고 귀신에 의한 답답하고 추운 느낌도 아닌 묘한 솔향이 섞인 장구 소리. 왠지 슬픈 느낌이 들어 저는 가위를 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비슷한 시간 장구 소리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고 잠결에 윗집 사람이 새벽에 장구를 치나? 라고만 생각하고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 스산한 바람에 발이 시려 이불을 당기는데 제 침대 발치에 여자가 앉아있더군요. 검은 머리카락의 작은 어깨에 그 여자는 저를 돌아보며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나도 친근한 느낌의 응이라고 대답을 하자 부탁할게라고 말하고는 마치 달빛에 부서지는 그림자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지막 날 밤, 격렬한 장구 소리와 함께 이젠 익숙해진 묘한 가위는 다시 저를 찾아와 제 몸을 눌렀습니다. 숨이 막히지도 딱히 공포감이 들지도 않아서 가만히 누워있는데 긴 장발에 진녹색 머리띠를 두른 수려한 미남자가 제 방에 들어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를 돌아보더니 제 발치를 가리키며 조용하고 쓸쓸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몹시 춥군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 옷 좀 집어주시겠습니까? 저는 멍한 기분으로 발치에 곱게 눕혀져 있던 검은 장풀을 들어 그에게 건넸고 그는 빙긋 웃어 보이며 그 장풀을 걸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순간 떠나는 거구나 라는 느낌에 눈물이 날 것처럼 쓸쓸해지더군요. 별 이유는 없었지만 저는 그날로 산에 내려가 산의 조각을 하나 주워 제 방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방은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서 가장 추운 방으로 변해버렸답니다. 제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는 저희 집 식구들 중 저를 뺀 그 누구도 잘 수 없는 은기의 방으로 말입니다. 네 번째, 이모.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 막내이십니다. 거의 모든 전래동화에서의 막내들이 그렇듯 유난히 마음씨도 바르고 착하시죠. 항상 가족들의 일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이고 또 언니들과 오빠를 소중히 여겨 항상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신답니다. 실제로 화가이시며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저희 어머니는 들국화처럼 청초한 아름다움이 있으셔서 칭찬만 늘어놓자면 귀신 이야기를 그만두고 어머니 이야기만 해도 며칠은 밤을 새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유머 감각까지 풍부하셔서 주변에서는 저와 어머니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깔깔대면 언니와 동생 사이인 줄 알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최근 돌아가신 큰 이모님이 꿈속에 자주 나타나신다나요? 저희 어머니는 어느 정도 제가 괴이한 일들과 관계가 깊은 것을 아셔서 종종 꿈 이야기나 묘한 경험들을 제게 털어놓으시고 자문을 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날들은 어머니의 꿈 이야기는 실로 세상에 그런 일이나 진실 혹은 거짓에 출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괴이했습니다. 밤만 되면 돌아가신 큰 이모님이 어머니의 침대를 기어 올라와서는 어머니를 무덤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거나 팔다리를 뜯어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표독스럽고 무서운지 비명을 마구 질렀지만 차마 생전에 잘 챙겨드리지 못한 큰 이모님을 털어내질 못하고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어머니를 달랬습니다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무서운 걱정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죽은 친척이 내 몸이나 머리카락을 먹으려 드는 것은 절대 좋은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매번 느꼈지만 그런 꿈속의 친인척은 당신들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걱정 속에 밤이 오고 저와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가 퍼뜩 이상한 소리에 정신을 차렸지요. 그것은 뭔가 질퍽한 주머니 같은 것을 바닥에 질질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니 저는 제 방 침대가 아니라 부모님의 침실 문 앞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더군요. 그 앞쪽 코너에서 뭔가가 기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배를 붙이고 시커먼 입술을 쫙 벌린 채 웃고 있는 큰 이모님이었습니다. 차렷자세로 누워서 마치 뱀처럼 꿈틀꿈틀 기어오는 큰 이모님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소리는 비명소리가 아닌 호통소리였습니다. 내년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난 게냐. 당장 물러가지 못해 머릿속이 멍해지며 의식이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랄까 배가 너무 고파서 손발이 떨리며 몸이 차가워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몸은 분명히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는데 손발은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발로 바닥을 쾅쾅 차거나 손으로 문을 때리며 큰 이모님을 닮은 시커먼 입술에 귀신을 쫓았습니다.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고 나자
그 귀신은 괴성을 지르며 부엌 쪽으로 도망쳐 버렸고 저는 그 꽁지에 대고 다시 한번 호통을 질렀습니다. 내년이 또 여길 찾아오면 불에 지져 죽일 테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쑤시고 이불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더군요. 어머니께 간밤의 전투를 보고하며 희한한 꿈이 아니냐고 묻자 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 간밤엔 큰 이모가 꿈에 안 나오더라. 5번째, 기숙사. 저는 솔직히 상상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보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여선 안 될 것도 많이 보지요. 그런 것들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를 꼽는다면 육교이나 어두운 국도 등 그리고 꿈 많고 사연 많은 여자아이들이 모여있는 여자 기숙사를 꼽겠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양합니다. 신발장에 떨어져 있는 혀, 아래턱 없이 머리만 펄떡거리고 뛰어다니는 피투성이 머리. 물론 저희 기숙사 건물은 신축 건물이며 전혀 자살이라거나 낙태 등의 루머가 없는 깨끗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괴이한 것들이 목격되는 이유는 역시 여자 기숙사 앞을 파서 만든 도랑 때문일 거라고 혼자 추측한답니다. 물과 여자는 어째서인지 귀신과 친하더군요. 실제로 그 귀신 사건에 6층의 여학생 둘이 퇴사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던 날 밤, 저와 제 친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물건 넘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지요. 떠도는 루머를 집합해보자면 6층의 여학생 둘이서 새벽에 샤워를 했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을 시간, 약간 서늘한 물에 서둘러 몸을 씻던 둘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물을 끕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둘뿐인 샤워실. 하지만 어디선가 철벅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그녀들은 이리저리 소리의 근원을 찾던 중 맞은편 샤워기 쪽에서 샤워실 바닥을 희죽희죽 웃으며 기어오던 여자를 보고 맙니다. 하반신은 없었고 그녀들을 향해 두 팔을 이용해 기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하반신이 바닥속에 있는 것처럼 허리부터 밖으로 나와서 스르륵 미끄러지듯 다가왔다고도 더듬으며 진실이야 어찌되었든 여학생들 중 한 명은 그대로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샤워실을 뛰쳐나왔답니다. 둘은 공포에 질려 퇴사해버렸고 그 후 기숙사 샤워실은 어지간한 담력 없인 혼자 들어가 씻기 힘든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6번째, 보호자. 제 곁에는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닙니다. 그들은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겠지만 저는 이 보호자들을 통해 목숨을 여러 번 구제받았답니다. 밤늦은 시간,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운전은 알던 동생이 하고 있었고 저는 팔자 좋게 보조석에서 자고 있었지요.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자던 중 머릿속을 울리는 커다란 목소리에 깜짝 놀라 깨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라고 부르는 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보니 차는 빠른 속력으로 가드레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동생은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 아이의 어깨를 쳐 차를 바로 잡았고 아무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동생이 모는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진도의 어느 국도에선가. 저는 껄렁하게 두 발을 모두 사이드 포켓 쪽에 걸치고 보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뭔가가 발목을 잡는 느낌에 놀라서 두 발을 내리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동생에게도 벨트를 매도록 지시한 후 약간은 긴장된 기분으로 길을 달리다 2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귓가에 긴장해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리자 아직 유턴을 다 하지 못하고 길 중앙에 걸려있던 저희 차를 향해 흰색의 트럭 한 대가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들이받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뭐라 말도 하지 못하고 동생의 어깨를 잡았고 동생은 깜짝 놀랐는지 더 움직이지 않고 차를 중앙선에 걸쳐 놓은 채 운전을 멈춰버렸습니다. 술까지 마신 트럭 운전사는 저희 차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듯 했지만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마티즈의 보조석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세상이 멈추고 귓가에 계속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너희 둘 다 아무 일 없을 거야. 조심히 옆으로 피해. 내가 지켜줄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자동차 문이 제 쪽으로 찌그러져 왔고 저는 다리를 살짝 옮기는 것으로 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파편이 튀기며 차는 중앙선에서 논두렁까지 밀려나 도량을 굴러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침착해. 다치지 않았지? 머릿속에서부터 들려오던 다정한 목소리에 숨을 가다듬은 저는 뒤집힌 차 속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동생에게 물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쪽 잘못이냐? 라고 말이죠. 7번째, 꿈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그리는 세계 속의 사람들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개꿈이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존재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원의 노인이 그런 경우 중 대표적인 한 명이겠군요. 언제인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그 학교에서 캠핑을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캠핑 장소에서 학생들을 기다린 것은 친절한 산지기 아저씨가 아닌 붉은 자루에 도끼를 든 미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주 능숙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씩 부쉈고 그의 딸과 아들은 둘 다 미쳤는지 역시 도끼를 들고 학생들을 쫓아 눈 덮인 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제 뒤를 쫓아오던 그 노인의 주름살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도 생생했지요. 그러다 문득 밟히는 눈이 차지 않다는 생각에 좀처럼 생기지 않는 자각몽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꿈인 것을 인지한 저는 즉시 깨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지요. 몸이 허공으로 떠오르는 것을 느끼며 사방이 어두워져 오더군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며 나름대로 몸과 맞춰지기 위해 팔다리를 휘저었습니다. 익숙한 방천정이 보인다 싶더니 아래로 쑥 꺼지는 느낌과 함께 뒤로 하얀 빛이 비춰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하늘에는 제 방의 천정이 몇 미터 아래에는 설원이 보였죠. 그리고 도끼를 들고 손가락을 까닥거리며 어디가 이려나 이리 와 라고 중얼거리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시영하듯 제 방 천정 쪽으로 헤엄쳐 갔습니다만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리며 몸은 점점 아래로 가라앉아만 갔습니다. 필사적으로 방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몸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필사적으로 엄마와 친구들을 떠올리며 방으로 나아갔지만 유쾌한 오락프로를 구경하기라도 하는 듯 껄껄거리며 웃는 노인에게로 점점 가까워만 졌습니다. 몇 번을 방과 설원 사이에서 가위에 눌린 채 허우적거리던 저는 가까스로 터져나온 비명과 함께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당연한 말이겠지만 제 방이더군요. 등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시간은 잠에 든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